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이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들 모셨습니다. 김성주,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진성호 의원께서는 뭐 주변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일단 네.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가 정해졌죠. 일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기록적으로 70%를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됐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준표 후보를 은근히 지지하셨던 것 같아요. 지지한다기보다는 될 것 같아. 될 것 같다. 거의 된다고 했죠. 근데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홍준표 대표가 되자마자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그전에는 굉장히 목소리가 강했는데 네. 심지어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독일 갔기 때문에 독일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가능하면 비판하지 않겠다. 왜냐? 외국 나가서 외교를 할 때는 안에서는 종영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는 나름대로 이제 표정 관리도 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이분이 2년짜리 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초조하게 막말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또 사람의 본심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지켜봅시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질 게 하시더니 달라진 건가요? 네? 좀 달라졌죠.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안 갔죠? 민주당만 가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게 뭐가 달라지고 잘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협치. 잘한다는 보다는 달라졌죠. 왜냐하면 말수가 확 줄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다당제 구조하에 이 정치 현실을 전혀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하고만 만나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의 정치 구조를 본인이 임의적으로 다시 양당 체제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두 당 모두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민의당이 이제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살아난 건 아니고요. 네. 여전히 사면 초과인 건 사실인데 그래요? 예, 추미애 대표의 발언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정말로 반성사죄하는 모습으로 할 말은 있어도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있었던 건데 이제 그 누적된 것들이 임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엊그제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네. 더 이상은 그냥 이렇게 마냥 있을 수만은 없다. 박주선 위원장의 말씀을 빌자면은 딱이 맞고 얻어채이면서 그냥 마냥 있을 수는 없겠다. 그런 네. 취지에서 그 저희가 얘기는 한번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한번. 거죠. 네. 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거의 며칠 안 남았- 네. 막바지입니다. 이제 네. 15일 날까지 시한은 이제 열흘 연장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윤곽과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조금씩 좀 미세 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성주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전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그러면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서울이 임시 거처를 두고 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잠시 내려갔다 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좀 활동비 좀 줍니까? 그 기대를 했는데 네, 안 줘요? 별로 안 주는 카드도- 밥값 정도 수준 준답니다. 아하. 그 예산을 대통령께서 그 통인동에 그 맛집이 많은데 거기가요. 예비비로 했는데 네. 전에 이 다른 정부 인수와 다르게 반절로 깎아버리면서 우리도 예비비 반절로 잘랐으니까 그걸로 일자리 늘립시다 하고 한마디에 그냥 다들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10월 2일 날은 그 임시 경유일로 지정하는 걸로 얘기 끝난 거예요?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웠긴 한데 또 이제 일부 중소기업주들은 그렇게 했을 때에 갖게 되는 이제 부담 때문에 조금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하루 샌드위치 대회 하루를 놀다가 와서 하루 일하고 다시 또 논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한 주 참 국내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도발에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또 7월 국회까지 나라 안팎으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를 화면으로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저보고 대단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자 한반도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역사적인 제안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일 쾌르베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서 대북 인식이 많이 아니하고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북아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다자 외교 돌입, 위기의 한반도 정세 변화 올 것인가입니다. 자,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요, 바로 이제 그 독일로 갔는데요, 그죠? 그 베를린 연설, 그죠? 예.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우리가 또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자세히 보셨습니까? 예,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새로운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시 이야기한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골자는 이렇습니다. 네.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 신냉전 구도, 즉 미일과 중러 남북을 둘러싸고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남북 간의 일체적인 대화도 끊기고 네. 군사적인 한라인도 멈췄는데 계속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재와 압박이 더 강해진다라고 주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 수단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천명했고 중국과의 대화. 그래서 이번에 베를린 선언도 뭐 새로운 걸 담았다기보다는 제재와 대화라고 하는 것을 병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북에게 마지막으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도발의 길로 가지 말고 대화 협상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그런 선언 내용입니다. 그 전날 북한이 ICBM을 발사해왔고 말이죠. 의도적으로 한 거겠죠, 북한이. 알고서. 예? 뭐 미 독립기념일을 맞춰서 한 거겠죠. 네. 불쾌한 선물을 보냈다고 김정은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화를 강조하는 그런 베를린 연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진현님께서? 예, 일단 이게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서 독일을 간 게 아니라 G20 정상회담에 다자간 외교의 원 오브 대목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베를린 연설을 이야기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좀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일 한국 이 어쨌든 만찬 회담도 하고 계속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다자간 정상회담의 뜻은 뭐냐면 한 명이나 두 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리더들의 목소리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북한은 6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아마 역대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한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평화의 메시지를 갖다가 베를린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연설문을 준비했는데 하루 전날 인디펜던스 데이에 어쨌든 간에 이게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 연설문을 고쳤겠으나 제가 볼 때는 큰 근간은 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아니 지금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왜 한국의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던지지? 이런 의아함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대화를 가져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의 그 리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제재를 더 강하게 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케이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외교 데뷔전인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 들어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하면 우리는 제재하겠다. 다만 대화도 하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화의 메시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 20명의 G20 정상회 와는 데서 외톨이가 됩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뭐 누군가 이야기했지만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낭만적이지 않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참모들이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 보십시오. 거의 비둘기파 내지는 대화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국내에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잠깐 얘기 들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 이 신베를린 선언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이 G20에서 다자가 외교에서 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발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무 감상적 아니냐.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그 낭만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같은 말씀들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라는 이 투 트랙은 저는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 독일 출국하기 바로 전날에 일어난 이 여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또 본인들 북한 스스로도 이게 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뭐 3시 반에 긴급 발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어깨춤을 추던 일친이 그 거의 인민 아나운서인가요? 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네. 나타나는 그 이춘희 네. 아나운서가 어깨춤까지 막 추면서 이제 뭐 성공을 자축하는 그런 또 뭐 방송을 내보내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베를린 선언이 과연 실질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일관된 그런 주장이었잖아요. 네. 그 투트랙 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이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네. 북한의 호응을 바로 끌어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도 그렇고 모든 그 G20 국가들도 일관되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수단, 외교적인 수단을 행사하자는 데는 다 동의가 돼 있는 겁니다. 대신 그거에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제재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고 대화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는 거지 그것이 다른 주변 국가의 이해에 따라서 춤춰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선언한 거고요. 이 베를린 선언의 내용은 새로운 건 아니지만 북이 ICBM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한 내용이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미국은 우리의 선택이 불쾌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선물 보따리를 자주 보내겠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한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 로켓을 협상 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미사일을 쏜 목적이 미국과 대화를 하는 거 있고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도록 하는 데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전제하지 않는 한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우리 입장에서는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가 없다는 건데 핵 포기가 먼저냐 적대 정책 청산이 먼저냐를 가지고 맞서 있는 건데 이런 국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제재 강도를 더 높여하면서 그러면서도 대화의 수단을 놓지 않는 이런 양면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잘 첨예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이런 생각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짝사랑이 아니냐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갖다가 제안했습니다. 거기다가 조건을 피하자.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갖다가 이 휴머니즘 행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행사로 생각하고 반드시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지금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할 때마다 뭔가를 요구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문 대통령이 이 어떤 순수한 인도적인 제안을 김정은이 받아들일까? 게다가 지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보면 지금 북한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대화 상대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세계의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핵에 상대하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 과거에 김영삼 정권까지만 해도 한국에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조차도 남한에 전술핵 배치를 갖다가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떤 힘을 가지고 북한하고 상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겠다. 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북한에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만난다면 그런데 과연 김정은이가 만날지도 모르겠거니와 만나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휴머니즘적인 남북 대화 될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베 일본 총리 같은 사람은 일본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ICBM급까지 미사일이 발사됐다면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도발 안 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보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최근에 묘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아사히 신문하고 산케이 신문에 좀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참수작전을 계획했다는 것이고 이 산케이 칼럼은 뭐냐면 어쩌면 중국이 친중국 정부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김정은을 이제 뒤집을 수 있다는 뭐 보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은 세계적인 어떤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돼 있고 제재의 대상인데 우리만이 휴머니즘 측면에 지원하겠다고 해봤자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G10 중에서 우리가 거의 한 번씩은 우리가 리더를 갖다 하는 나라인데 다른 영미, 일, 뭐 프랑스 이런 정부들하고 호흡이 우리만 따로 논다 그러면 외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뭐 강경화 장관도 유엔에 계셨으니까 외교에는 전문가시니까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과연 김정은이라는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정권을 갖다 상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더 심각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외교 안보 정책의 첫 번째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북이 ICBM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쪽에 연락을 해서 한미 공동 대응 발사를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취하겠다고 하는 외교적인 선택을 천명한 거거든요. 투트랙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뭐 낭만이나 인도주의를 넘는 한반도의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한민족의 생존의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부 뭐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너무 뭐 낭만적이다, 오락가락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MB나 박근혜 정부는 제재 일변도로 갔죠. 그러나 결국은 북의 핵을 동결시키거나 미사일을 못 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서 가는데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후 10월 4일 날 그 14 공동선언 추석이기도 하고 또 14 선언 10주년이기도 하죠. 이때에 인도적인 교류 행사를 하자고 하는 것, 또 평창 동계 올림픽의 단일팀을 만들자고 하는 건 이것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는 인도적 교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남북의 첨예한 긴장 상태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대화의 문을 조금씩 열어나가자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그 문제에 대응을 하지 않느냐. 그거 역시 강력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의지의 천명이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실효성이 있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가지 제안을 갖다 북한에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게 뭡니까? 첫째,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4일 날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두 번째,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 이거 장웅 IOC 위원이 한국 와서 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힘들다. 그리고 뭐 굉장히 회의적인 발언하고 갔고 그다음에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이달 27일기에서 군사분계선상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 이미 우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생 거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군사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자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남북 대화의 재개 촉구.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에다가 민간 그 대화를 갖다가 교육을 갖다가 제했는데 북한이 다 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화는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롭지가 않다. 두 번째,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생각해서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해야 될 거고요. 기존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차이점은 포괄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전문가들 얘기는. 이번에도 그 돼 있죠. 전체적으로 단계적 포괄적 해법을 제시한 거죠. 한 번에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현재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이 상태를 완전히 끝내고
평화체제 구축하려고 하면 결국은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해야 됩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한번 하자. 그것까지 그런 제시한 해법이 거죠.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북을 위협하거나 붕괴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대신 미국은 북에 대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하고 그리고 평화 체제를 하면서 북의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구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하겠다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ICBM으로 응답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을 조금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야당 일부에서 나오는 그런 우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이거는 굉장히 공허한 그런 그 말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북한의 지금 태도는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통미봉남의 어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성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인도주의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뭐 그렇게 북한의 입장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일관되게 이제 불과 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차츰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많이 돌아가시고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정선에서 맞출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끊임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완전히 단절돼 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저는 다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그게 어떤 그 수단이건 간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할 그게 겁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북의 입장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한 8년 동안 소위 전략적 인내 쉽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핵을 쏘든 미사일을 쏘든 뭔 문제 생기든지 간에 무시하는 전략이거든요. 그 무시하는 전략이 상당히 약이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핵을 포기하려고 하면 우리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라. 우리가 핵을 포기를 먼저 하고 대화하지 말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 김정은의 이 얘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적대 정책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핵과 로켓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적대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대화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북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무튼 인내를 가지고 민간 교류, 그다음에 비정치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좀 신뢰를 쌓으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일괄 타결하기 위한 그런 포괄적인 접근 방식들을 놓고 본격적으로 대화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어쨌든 문재인 그런 시기가 대통령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문재인 올 대통령이 겁니다. 운이 좋은 건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이 독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있습니다. 근데 메르켈 총리는 어쨌든 점심은 시진핑하고 먹고 저녁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먹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대통령을 더 대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제의를 받고 그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G20 국가의 정상들이 다 오케이 한다면 북한에 대한 어떤 공동 결의 같은 것도 채택할 수 있겠다. 의장 성명까지는 가능하다 그랬던 그렇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러시아, 중국을 겨냥한 것 같은데 참가국 중에 일부가 반대하면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말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독일은 특히 메르켈 총리는 원래 메르켈 총리는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아버지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동독 가서 동독 사람이에요. 굉장히 동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통일의 경험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독일이나 이런 어떤 국제 어떤 여론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미국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600억 달러 거의 뭐 700조 정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나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그 국제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에 어떤 압박을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도 핵이지만 저는 오히려 북한 인민들의 어떤 인권 문제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긴 하지만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어떤 상식에 의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을 공격하는 거는 핵도 있지만 북한 국민들의 인권입니다. 문제.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압력을 해야지 지금 나온 것처럼 완전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선했을 때는 참신했지만
그 아류로서는 절대 이게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공동 정선을 만들어라. 특히 이번에는 G20 정상회담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문 대통령이 뭔가 하나 결과물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경화 장관이 뭐 간단하게. 다자에게 전문가라고 여러 가지 예.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공동 결의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근데 그 직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등의 반대 때문에 이게 그렇죠. 못했죠. 예, 채택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 국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는 뻔히 아는 사실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데요. 개항에 가셨고 다자에게 첫 무대라고 하는데 그 유능한 장관도 함께 간 거 아닙니까? 반드시 좀 성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그 청문회에서는 채택 안 했나요? 국민의당에서? 그렇죠. 아, 저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했죠. 유능한 장관이라고 얘기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임명 강행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됐으니까 잘 되길 바라야죠. 그건. 그렇죠. 네. 다자에게 전문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한 그런 알겠습니다. 장관 아닙니까? 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독일에 가서요.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특히 지금 진영께서 지적하신 어떤 공동 결의안이라든가 의장 성명 정도만 나와도 그죠? 북한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강도의 문제고 또 하나 저는 네.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는 눈빛을 보니까 네.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아, 그래요? 외교적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좀 왜 말려드는 그럴까? 거 아니에요? 워낙 메르켈 아니, 총리가 아니요. 보통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시간 새벽에 이제 네. 만찬이 끝나는데 공동 결의문을 갖다가 만찬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사정을 봐가지고 일찍 한 거고 또는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교민들 오니까 걸어가는데 네. 총리 공간에서 같이 한 100m 같이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고 어쨌든 메르켈 총리는 같은 분단 국가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냥 우호적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새로 부임한 대통령입니다. 뉴 리더이기 때문에 국제 무대 데뷔전이라는 게 또 이익됐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각국 정상들을 만나 이번에 다자간회의를 하면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진보 보수 대통령과 다른 어떤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그 행보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메르켈 기대를 총리가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악수도 안 했죠. 그렇죠. 트럼프가 악수를 안 했죠. 아니, 트럼프 안 트럼프 했나요? 안 네, 했죠. 메르켈이 하자고 했는데. 예, 실제로 EU에서는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거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그렇죠. 탈퇴하면서. 유럽의 지도자로 봐야죠. 글쎄 지금은. 말이에요, 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11일 날 들어오시나요? 귀국이 언제죠?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1일로 알려져 우리- 있습니다. 예. 김성조 의원님은 공항에 안 거기는 저 나가십니까? 현역 의원들만 가더만요. 아, 그래요? 그 나가도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13일 날 이 5개년 계획에 대한 청와대 보고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제한적인데 아무나 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원의 아픔을 꼭꼭 집어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첫 번째 우리 토론 주제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선물을 갖다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 준비하신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행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추경의 이 전국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추경에 대해서도 또 인사에 대해서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방향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의 여당의 자세가 아닌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나 정부 조직법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해서 안보 관련 상임위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추경 심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단 참여하지 않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가 사퇴,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추경을 정장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 앞을 가로막는 일이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경은 추경이고 청문회는 청문회입니다. 전국 파행이 이루어지고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반쪽 우려 7월 국회 여야 대치불 해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정세균 의장이
그 원내대표들하고 식사를 했지만은 오찬을 했죠. 근데 뭐 별 진전된 내용이 없었죠, 실제로요. 지금. 그렇죠.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네. 뭐 정세균 의장은 일단 추경에 대해서 추경은 일단 그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뭐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떠나서 예결이 일단 예결이 뜬데 문제는 이거죠. 국민의당이 어쨌든 추미애 대표 사태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그 과거에 박지원 전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120석인데 220석으로 착각하는 듯하다는 말을 했는데 80석. 지금 아니 그때는 220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착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잡아도.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 들어가면요. 그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현실은 냉정합니다. 만약에 야 3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청와대나 정부 이 여당은 법안 통과를 못 시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가, 저는 추미애 대표 이 발언이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에서는 환호성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당 9년 동안 하면서 야당 습성을 아직 여당 대표가 버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때로는 대통령의 운신의 폭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 이 발언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다. 머리 자르면 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 표현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 발언으로 인한 지금 국민의당의 격앙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 여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도 앞서는 이 여당 대표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떤 빌미를 준 것이고요. 저는 이 사태는 한동안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그냥 숨죽여 있던 야당들도 이걸 기하로 해서 상당히 이제 역공에 들어갈 것이다. 김유정 의원님 얘기 듣기 전에 먼저 김성주 의원님 얘기 좀 듣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추미애 대표가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또 판사 출신이고 어떤 그 사건과 범죄에 대해서 자기 뚜렷한 판단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죄질이 나쁜 거냐, 그냥 용인할 만한 거냐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것으로 본 거예요. 의도적인 거고 선거 때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네거티브 수단으로 쓴 건데 그 전후를 봤을 때 과연 모르고 했겠느냐.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꼬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 얘기가 하나 이제 수사에 불과한 거고 분명히 평당원 아무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고 설사 혼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당시 있었던 공명선거 추진단이요,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이 모두 다 나서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유포했던 거거든요. 온갖 기자회견, SNS. 그렇다고 봤을 때에 그 자체를 조작해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조작된 결과인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거 아니냐. 그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단지 그 책임의 범위가 박 전 대표, 안철수 후보라고 이제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당 전체가 이 심각한 사태, 추미애 대표 표현대로 부품 공작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기 규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과할 일이면 사과하고 책임질 거 책임져야 되는데 머리 자르기라고 하는 그 말에 반발해서 이거는 당의 존립에 걸린 문제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미애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거는 좀 지나친 과민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요. 추미애 대표가 이 발언 하나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민의당 전체를 매우 집단적, 조직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갔어요. 추미애 대표가. 일주일 전만 해도요. 아예 그냥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너무 많이 빈번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정치 공작이고 집단적 조직적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아예 그냥 똑부러지게 하셨어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저희는 국민의당은 정말 너무 면목이 없기 때문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열심히 협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20석의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오도 가도 못해요. 야당이 협조 없이는. 그런 여당 대표가 승자의 여유도 없고 야당을 좀 아우르면서 함께 이거를 협치를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도 없는 그런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어찌됐거나 추경은 참여해서 함께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다 어그러진 거죠. 그러면 추미애 대표 본인의 그 발언 때문에 11조 추경이 날아갈 거를 알고도 한 미필적 고의입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도 반복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이 또 그 발언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수사를 지휘할 뿐만이 아니라 결과까지를 그냥 본인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여당 대표로서 그게 온당한 건지 국민의당으로서는 이거는 부글부글했지만 우리가 한 이 상황에 대해서 면목이 없으므로 그냥 할 말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있었던 건데 더 이상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추미애 대표가 자꾸만 정쟁을 이 선봉에 나서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파행 사태가 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 대표가 결자 해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추 대표가 본인이 판단하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당의 뭐 일부 또 청와대에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하죠. 이제 좀 추경안이 좀 상정돼서 글쎄 말이에요. 심의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가장 그래도 국민의당이 그거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는데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꽁꽁 얼어붙는 거에 대한 상당히 뭐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결자 해지라고 하는데 추미애 대표의 표현으로만 결자 해지를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는 개인이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를 전파한 것은 당이 전체가 다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나 뭔가 모습이 보여야죠. 아니 사과를 가장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걸 안 순간 곧바로 이거는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결정하고 바로 그냥 그걸 인지하고 난 그 시점에서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대국민 추미애 사과를. 대표가 한 오늘 이 얘기 중에 그런데도 지금 이런 어떤 내용이, 사과를 더 이상 이런 더 내용이 필요하다는 있더라고요. 건지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한참 그러니까 진행 중이고 우리가 회피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이름으로 이 조작된 결과를 공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민주당이 다음 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는데 또 선거 하루 전날 국민의당이 거꾸로 추미애 대표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표현했냐면 죄를 죄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다. 상당히 그거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보일 때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추미애 대표가 과한 발언했다라고만 공격하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당은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어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미리 단정적으로 한 게 뭐 좀 넘어선 거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이 필요한 거지. 기다렸다는 듯이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위기로 탈출할 수 있는 방편으로 국회 보이콧으로 가는 것은 정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국회 보이콧은 차치하고라도 저는 일단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건 선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맞고 싸고 하는 건 늘 있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선거에서 이긴 분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정부가 탄생했고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 사태가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여당의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뭐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여당 대표가 무슨 남부지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게 과거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새누리당의 당대표 또는 대변인이 무슨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지금 무슨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냐고 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지금 추미애 대표의 자리는요 막강한 자리입니다. 여당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이 어떤 검찰 수사의 어떤 그 성격까지도 해버리면요 이거는 압박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 대표께서 이런 정도에서는 조금 이제 쿨다운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불을 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여당 대표는 맞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하면 독일에서 외교 활동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도요. 내 추경 예산안 어디 갔지? 이런 일 때문에 이 추경 예산안이 발목 잡혔어? 저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여당 대표라면 또 하나 피해자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공을 예. 들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쯤에는 조금 쿨다운 시키고 김민정 본인이 의원님 생각에는 되는 추미애 대표가 사퇴를 안 하거나 정계 은퇴를 안 하면은 뭐 국민의당은 추경이라든가 여타 문제에 국회에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현재로서 왜냐하면요. 추미애 대표 사퇴- 추미애 대표 발언뿐만이 예. 아니고 그동안 제가 아까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겁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퇴가 가능한가요? 보세요. 네. 총리 인준 저희가 대승적으로 협조해드려서 통과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총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총리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경도 다 심사 들어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에게 돌아오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민주당이 이중대다 혹은 자유한국당이 이중대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나 호남의 여론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모멸감을 안겼습니까? 이중대라는 얘기는 한국당에서 한 국민의당에게. 얘기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의 태도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이중대다, 자유한국당 이중대다 이런 얘기를 양쪽에서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고 같이 협치하면서 도와드렸던, 함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과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면서 민주당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협치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가르치려 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이런 그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국민의당이 위기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잘 헤쳐나가서 제3정당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박지원 대표나 안철수 후보가 정말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당 스스로 그걸 밝혀내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가는 게 국민의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 존립을 더 중요하다라고 아니, 김 합리적으로 의원님, 생각을 해요. 저희 근데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발표 뭐 내용을 발표 보셨어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추미애 것이 대표의 말이 예? 전혀 잘못이 없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본인이 법률가 출신으로서 아니, 여당 그렇게 대표도 지금 충분히 그러면은 빨리 생각할 수 있다고 대표직을 보는 사퇴하고 거죠. 그러면은 변호사 개업을 하셔야죠. 그냥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십니까? 추미애 대표 말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맞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저희 대해서 국민의당의 진상조사단에 저희는 최대한 정말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이 바로 모든 게 정리된 순간 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그러면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모든 것이 개입돼 있다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중간 수사 결과라도 나왔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아예 그냥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여당의 박지원 전 대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알겠습니다. 예.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만 하시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 뭐지 해법이 없겠어요? 저는 이게, 일단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민주당의 지도부가 조금 이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저는 추미애 대표 이 발언이 왜 문제냐면 일부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그 우원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지금 상당히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 쥐도 말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묻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여야를 떠나가지고 저는 지금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잘하는 거는 저는 뭐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반대로 권력을 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겸손하고 또 뭐 이해도 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인데 아무런 물증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치적 책임질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 보복처럼 보입니다. 제 3자의 눈에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거 없이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후보나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는요. 승자의 여유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알겠습니다. 정치는 계속 국민들이 싫어하는 싸움질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는 조금 더 좀 태도를 바꾸시기 김정주 바랍니다. 의원님 얘기 듣고 다른 얘기로 추미애 넘어갈게요. 대표의 표현은 좀 과했을지는 모르나 추미애 대표가 갖고 있는 인식은 정의의 문제, 법적 정의의 문제를 언급한 걸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야당이 반발했으니까 잘못한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야당을 달래는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기에 있었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좀 드러내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달리 생각할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이거 민주당이 120석을 가지고 뭐 180석인 거대 여당처럼 착각한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100석도 안 되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 여당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은 40석 정도 의석인데 과반 의석을 점하는 것처럼 캐스팅 보트를 한다는 이름하에 너무 과도한 영향력, 결정력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당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장소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서로 충분히 이해를 내놓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합의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뭐 추미애 대표도 자기 생각과 소신을 뭐 좀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이 있으면 어떤 게 있겠어요? 그 개인적으로 일단은 생각하셨을 때는데 네. 지금 원내대표라면 어떤 아니, 해결책이 우원식 대표가 제일 정치현실에서 어려운, 우원식 대표가 대단히 제일 어려운 발언이 입장에 무슨 처해 도움이 있으니까 됩니까, 어떤 지금? 식의 해법을 한번 제시해 보면 어떤 게 있겠어요 지금? 한번 우원식 대표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혼자 생각이 어떤 글쎄 뭐좀 아유, 좀 전향적으로 다 좀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추미애 대표가 전혀 사과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이 끝까지 상황, 이렇게 가야 되는 본인 거죠. 이 상황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저 주말 지나면 좀 국회가 달라지지 처해 있는 않을까 상황, 싶은데. 추경을 아무래도 다루는 그래도 상황에서 이게 맞고 틀린 건 있는 것인데 의원님이 그렇게 끝까지 추미애 대표가 맞다고 말씀하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가로서 근데 자기 판단을 얘기한 아니, 거는 추미애- 그거는 아니, 할수 그래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나의 예. 판단이라고 하면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설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뭐 맞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여당 대표가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정치는 협치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협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협치하자. 또 하나는요. 정치라는 게 저도 국회 갈 때 화했던 게 그겁니다.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치라는 게.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되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물며 홍준표 대표도 G20 정상회담 다자외교의 성공을 위해서 독일 가 계신 동안에는 함과하고 있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여당 대표가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분란을 꼭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 안 했죠? 저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서. 야당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는 거고, 여당은 할 얘기도 참고 사는 건데, 하여튼 뭐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뭐 변곡점이 이 생기겠죠. 부분에 그죠? 대한 원인 제공은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꼭 뭐 그런데 사퇴를 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다른 전향적인 방식이 나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당에서 좀 그죠? 어떤 사과의 한마디라도 추미애 그렇죠. 대표가 할 줄 알았는데 주말에 전혀 좀 그게 그런 아니고 게 좀 생기겠죠. 오히려 하여튼 네. 그냥 기름만 붓고 지금 예. 이렇게 있는 형국이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뭐 이번 주에 큰 변화는 없었죠, 그죠? 이해훈 대표 체계로 해서 쭉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지만 자유한국당 지금 홍준표, 정우택 두 사람이 좀 뭐 이견이 있다. 이 당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부터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죠. 원래부터 안 좋았습니까? 아니 원래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당대표 출마한다더라. 그래서 홍준표 대 정우택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좀 있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나 당대표 안 하고 원내대표 끝까지 한다. 그런데 임기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연말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지금 당대표가 사실상은 대표인데 홍준표 원외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는 상당히 카리스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건데 네. 아마도 홍준표 대표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원내대표를 했고 원외인 박이태 전 의원이 당대표를 했던 2008년, 2009년을 기억할 겁니다. 아, 그때요? 그때는 제가 기억할 때는 그렇습니다. 당대표는 박이태 대표인데 이분은 상당히 조금 좀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사실은 카리스마가 강했고 당대표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절대 홍준표 대표가 자기의 당대표의 어떤 권한을 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탠스를 한번 보십시오. 대표 되자마자 말수가 줄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 당분간 안 하겠다 그랬고 오히려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고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 홍준표 대표는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 대표가 됐으니까 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에 따라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아마 당분간은 저는 홍준표 대표는 부적격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정치력이 앞으로 빛날 것이다. 뭐 그런 거예요? 빛날지는 모르지만 지켜봐야죠. 그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빛나기는 좀 힘들고 민주당 정부가 조금 실수한다. 그러면 정기국회를 처음해서 야당 국회의원을 갖다가 오래 했던 홍준표라는 어떤 저격수가 뭔가 뭐 지도력이 뜰지도 모르죠.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갈 거라고 봅니다. 뭐 잘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잘하려고 잘하려고 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국정기획원에서 또 열심히 또 밤새 제가 보니까 준비하고 계신데. 그 예. 홍준표 대표가 아주 영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영리한 거 국회 같아요? 방문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만 만나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다 안 갔잖아요. 그 참 깜짝 놀랄 일인데 예의에도 어긋나는 거고 민주주의 원칙도 맞지 않은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흡수할 정당, 흡수될 정당, 바른정당은 기생정당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다른 두 유력한 야당을 다 밀어내고 1대1로 가겠다라고 즉 현실적으로는 다당 체제인데 이거를 양당 체제로 만들어내는 아주 그 기묘한 어떤 그 영리한 수를 그 표현했다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근데 그래서 예 저는 근데 인위적 양당 체제가 됩니까 근데 맘대로? 그 불가해도 불구하고 그 두 개 정당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두 야당을 무시하면서 야당은 자기들만 유일하다라고 보여지도록 만든 효과를 톡톡히 한번 누리지 않았나 싶은데 두 야당께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그 국민의당을 예방하지 않은 이유는 있잖아요. 아시죠? 전당대회 때 한참 진행됐을 때 국민의당은 곧 흡수될 정당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당 당원들한테 딱이 맞을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딱이 맞을까 봐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내년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때 예를 들면 전라도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한테 패배하면 국민의당은 흡수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예. 김한칸님, 네. 저희가 지금 이 제보 조작 사건에 좀 산을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선거 말씀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어느 당이나 예. 지금 비슷하게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국민의당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게 과거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2006년 지방선거 때 서울구청장하고 그 시의원 이런 것들을 거의 한나라당이 거의 완전 독식을 했습니다. 거의 100% 가깝게 구청장이 됐는데 어떤 시기는 어떤 정당 인기가 아주 좋을 때 또는 어떤 정당의 인기가 아주 나쁠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또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치판에서 이 국민의 그 어떤 인기라는 거는요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게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남았습니다. 너무 그래 저는 초조하게 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달리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 가지고 해서 이렇게 될 없어질 정당 이렇게 하는 속단이고요. 민주당도 뭐 잘하면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지만 못하면 또 프랑스를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 사회당이 그 잘 나가는 사회당이 지금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너무 오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정치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석권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30석에서 3석으로 완전히 몰락했는데 이번 대선 때는 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잖아요.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상황이 조성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당은 또 좋은 정치를 국민들을 상대로 하게 되면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선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다당 체제를 무시하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민주당과 한국당만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김성준 님이 국민들의 민주당 대표 요구와 다른 비서실장으로 거죠. 가시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다 두 분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치는 내일 일도 모르고요. 정치는 비서실장으로 한번 생물인 거고. 이번에 추미애 대표 한번 말씀하셔갖고 제가 이번 사건을 잘 제가- 해결하시면서 제가 남 밑에서 일을 잘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하여튼 민주당은 그래도 국민의당 같이 좀 잘 어떻게 그럼요. 해보려고 아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흡수 어떤 표현에 잘 돼서 흡수까지 하면 그러니까 뭐 좋다. 그런 준비된 생각 원고가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준비된 원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전화 인터뷰 상에서
묻는 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당의 다수의 입장이라 당론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국민의당이 키워가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김 의원님, 이렇게 당대표가 생각합니다. 얘기하는데 당론이 아닙니까? 그거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편들기 하시는 거고요. 당 대표가 당내 합의 없이 얘기했다가 쫓겨난 적이 너무 너무 있습니다. 무책임한 편들기 하시는 거고 오늘 사과 한마디 없이 보고 읽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메모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좀 잘 오늘 풀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추미애 대표가. 7월 국회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머리 자르기 문제, 이 문제가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의 아주 대립각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대통령이 13일 날 귀국하죠, 그죠? 11일 날 예. 귀국하면은 그 전에 아무래도 좀 뭐 청와대나 고위 당정청의를 했죠. 예, 오늘 했습니다. 네. 예. 좀 안을 거안해서 좀 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도 이제 답답하고 그럴 텐데 잘해서 좀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우리 김성주 의원님도 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가지 주제로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사진 한 컷 세 분이 준비하신 거 듣고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우 의원님 사진 한 컷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추미애 대표가 다 된 추경에 이렇게 후춧가루를 뿌렸다 해서 후춧가루 추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아예 차제에 사과하고 정계 은퇴까지 진작 정계 은퇴하셨어야 할 뿐이다. 과거의 발언이나 이런 것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서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는 그냥 오늘 당장 뭐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러다가도 또 한순간 지나가면 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내일 일도 모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토록 급한 추경이어서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까지 처음으로 한 그런 11조 추경안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저희가 대안 추경까지 가지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여당 대표가 판을 깰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재돼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의 반응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조금 풀려는 노력을 원인 제공하신 분이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좀 조용히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성호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간의 저 사진인데요. 저게 이제 메르켈 총리실 청사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교민들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이제 막 손을 흔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면서 메르켈 총리를 같이 가져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100m를 이렇게 같이 걸었다는데 아마도 저 독일에서는 처음 보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저렇게 교민들이 와서 100m를 걸으면서 이게 환호에 답한다? 뭐 경험 문제가 있고 한데 좀 이례적인 건데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는 공식 석상에서 영어를 안 썼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은 영어를 좀 쓰지 않습니까? 처음이나 마지막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를 만날 때는 독일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구텐 아벤트 뭐 좋은 저녁입니다. 그런 건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같은 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2외국어가 독일어입니다. 대개 과거에는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압니다. 뭐 쿠텐타, 쿠텐아비스.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스템 얘기하시는 예, 대세인데 처음과 마지막에 독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놀랄 만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르켈 총리도 화답했다는데 나이는 메르켈 총리가 한 살 어리다고 보는데 저 사진을 보면 꼭 누나가 남동생을 갖다 흐뭇하게 바라보는 표정인데 어쨌든 저렇게 어쨌든 리더끼리의 만남은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으나 독일과의 외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경남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독일어로 했습니다. 예. 알려드립니다. 저희 전주고등학교는 불어와 독일을 같이 했습니다. 예, 저는 불어로 했어요. 저희 광주 사례지오고 살레시오 요구는 일어와 불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들 참고하시라고요. 우리 김성주 의원님. 네. 예, 저는 여기 유서 대표 누명에서는 강기훈 씨 결국 국가 배상 결정이 났는데요. 네. 저 사건은 정말 당시에 국민들한테 굉장한 충격을 줬고 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고받아 3년형을 산 이 강기훈 씨 현재 암 투병 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 네. 하는데 결국 이제 저 사건은
자살한 사람이 쓴 유서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대신 써준 거고 그게 바로 강기훈 씨다라고 해서 누명을 쓰고 3년형을 받은 건데요. 결국은 당시 했던 국가수 필적 감정이 허위로 드러나서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당시에 이 강압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돼서 절반의 정의가 실현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사건은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그 드레피스,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울린 사건인데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네.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 사진을 골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음에 나오실 때는 좀 이렇게 정치 현안 말고 말이죠. 개인적인 어떤 얘기들 그런 것도 좀 하나 준비하셔갖고 전주 내려가는데 뭐 길이 많이 막혔다. 예. 애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런 얘기들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제공하면서 정치인들의 또 일상사가 이런 거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요. 또 짚어야 할 현안도 많은데 가는 길목마다 첩첩산 중이고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추경 문제, 또 국가 안보, 외교 현안 모두가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여야가 하루속히 대치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